고금소총과 야담. 최 부잔의 개무덤. 병주 최 씨의 증조상 중에 벼 만석군이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제삿날이 돌아와서 비부와 마름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재물 장만을 한참 하는데 날이 하도 더워 최대감이 12대문 밖으로 나오려고 거동차 나오다 보니 고양이가 제상에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도 괘씸해서 삼죽부채로 예, 이놈의 고양이. 하고 머리를 톡 때리니까 고양이가 떼그르 뒹굴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놈은 암놈이었고 순놈은 제사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몇 해 후 그 근방에 있는 절에 스님이 와서 소승 문안드립니다. 시주 좀 주십시오. 하니 최대감은 그 자리에서 쌀천석을 문서로 써주었습니다. 스님은 백배치하를 하고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최대감에게 관상과 점괘를 하나 풀더니 대감, 큰일 났습니다. 위어 대전에 고양이 죽인 일이 있지요. 아니 없는데. 아, 왜 있지 없다고 하십니까? 대감 부채에 맞아 죽은 놈은 암놈이고 순놈은 집을 나가서 남쪽 해남에 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10년을 기운을 돋아 어느덧 수만해졌습니다. 이제 그놈이 오는데 막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감께서는 돈도 많고 하시니 비보와 마름을 전국에 풀어서 좋은 게 12마리를 구해 하루에 소 1마리를 잡아먹이시오. 그리고 모월 모시가 되면 12대문을 잠그되 한 대문에 2마리씩 개를 놓고 집안 식구들은 모두 숨으시오. 그리고 대감께서는 후미진 방누다락 위에 벽장에서 내다보시오. 하니 대감은 그제서야 몇 해 전 고양이를 죽인 생각이나 스님의 말을 따르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난 뒤에도 쌀을 안 가져가므로 광을 열어보니 쌀천석이 감쪽같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스님의 신통력에 감탄한 최대감은 즉시 개를 구해다가 하루에 소 1마리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한 날에 12대문을 모두 잠그고 한 대문에 2마리씩 개를 놓고 집안 식구들을 모두 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첫째 대문에서 개가 억세게 짖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해지고 또 중간 대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조용해지더니 차츰차츰 개 짖는 소리가 마루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개 2마리가 있는 마루에서 개 싸우는 소리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벽장에 숨어있던 대감은 거의 까무라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쾅하는 소리와 함께 멍멍멍 하는 개 짖는 소리가 3마디가 들렸고 그런 뒤에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최대감은 벽장에 가만히 숨어 있으니 얼마 후에 닭이 우러나리 샜습니다.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나고 해서 마루에 나가보니 송아지만한 고양이가 쓰러져 있고 개 12마리는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하도 개들이 고마워서 사람처럼 행상을 해서 무덤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최신의 개무덤입니다. 출세한 옛날 종. 이조 중종 임금 때의 일입니다. 서울 남산골에 신과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라 하지만 착하고 어진 선비가 아니라 고약한 상사람 이상으로 천하고 인색한 인간이었습니다. 신가는 우선 얼굴 생김새부터 괴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코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솟았기 때문에 칼코 신이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동시에 인색한 욕심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신가가 어느 날 밤 혼자 사랑방에 있을 때 마당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얼른 미닫이를 열고 보니까 의젓한 옷차림을 한 젊은이 4명이 툇마루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가는 우선 의아스러웠습니다. 남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모두 행세하는 집안 사람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마치 자기 집 종처럼 굽신거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긴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밤중에 이렇게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신가는 4사람을 방에 청해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방에 들어와서도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윗목에 나란히 꿇어 앉았습니다. 대체 그대들은 누구며 긴히 할 이야기란 또 무엇이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아주 황송한 태도와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4사람은 종영제 간입니다. 그리고 모두 대개 종의 자식들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저희들 부모가 몰래 댁을 뛰쳐나가서 그 후 요행으로
장사에 성공하여 행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의 종문서가 댁에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떳떳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한 끝에 여럿이 의논한 결과 한 사람 앞에 1,000냥씩 도합 4,000냥으로 종문서를 팔아 주십사고 청을 드리러 왔습니다. 말을 들은 신가는 갑자기 태도가 획 달라졌습니다. 동시에 괘씸한 마음보다 버르신 그 욕심이 불처럼 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랬었구나. 그렇다면 종문서를 팔 수도 있지만 한 사람 앞에 1만 냥을 내놓아야 한다. 신가는 한 번 말한 금액을 한사코 고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애걸하다 지쳐서 그 날은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걸러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로 말씀드려 저희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댁에 있는 종문서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저희들 부모의 이름만 적혔지 저희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문서는 있으나 마나합니다마는 그래도 옛 주인에 대한 은혜를 부모 대신 조금이라도 갚고 아울러 사죄하려는 진정 때문입니다. 그러니 1,000냥을 더 보태서 도합 5,000냥으로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무슨 장사의 흥정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가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만 냥에서 엽전 한 입 빠져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선 그러시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신가는 속으로 옳지. 하면서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젊은이들이 와락 달려들더니 품에서 꺼내 밧줄로 신가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뿐인가 신가의 입속에 커다란 찰떡 한 덩어리를 꽉 쑤셔 넣었습니다. 신가는 소리도 못 지르고 꼼짝도 못한 채 방구석에 쑤셔 박혔습니다. 젊은이들은 벽장을 뒤지더니 신가가 간직한 자기 부모의 종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얹어 깨끗이 태운 후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신가의 그런 꼴은 그 이튿날 그를 배우러 새벽에 찾아온 이웃 어린이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가는 몸이 풀린 후 아이들에게 입을 봉하라고 타일렀을 뿐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던 봉변이었으나 남한테 이야기할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그저 마냥 돈을 탐내다가 찰떡 한 덩어리를 물리다니 하고 혼자 속으로 무척 후회하고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가는 결국 뒷날에 가서 뜻밖의 일로 그 젊은이들의 후한 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반석평이라는 판서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인 까닭에 학식과 덕망이 높았고 또 나라의 공운이 비길 바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반석평은 원래 암흑의 재상 집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재상의 사랑을 끔찍하게 받았습니다. 더구나 글재주가 비상하여 재상의 아들과 조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언제나 그들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이 공부하는 양반의 아들에게 미움이나 천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에 넘치는 우정과 존경을 받았다 해야 옳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상은 어린 반석평을 자식이나 조카처럼 아끼며 키우다가 시골 선비의 양자로 주선하여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사람이 양반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 주인이었던 재상과 본인 반석평 그리고 반석평의 양아버지뿐이었습니다. 반석평은 그 후 떳떳이 과거에 합격하고 또 인품과 충성심이 다른 어느 시절에 충신 못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판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반석평은 언제나 청렴하고 근엄하여 종종 임금은 물론이거니와 온 나라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지녔습니다. 바로 이럴 즈음 반석평의 은인인 그 재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상의 집이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재상의 숱한 아들과 조카들 어느 한 사람도 이렇다 할 벼슬을 얻지 못하고 더러는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물론 판서가 된 반석평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반석평은 그들에게 알맞는 양식거리를 남몰래 보내줄 뿐 결코 벼슬자리는 주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지위라면 어떤 벼슬이라도 뜻대로 마련해 줄 수 있으련만 역시 나라의 일과 사사로운 일을 섞지 않은 점이 반석평의 훌륭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재상의 자손들은 반석평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저 옛날 공신의 후손을 돕는 인정 많은 반판서다. 라고 감사할 뿐 그 반판서가 코올리겠대
자기 집 종의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석평은 재상이 타는 훌륭한 가마에 올라앉아서 길을 가다가 옛 주인의 아들과 조카들을 만나면 부랴부랴 내려서 몸을 굽혔습니다. 한나라의 재상이 초라한 젊은 선비를 마치 상전이나 되듯이 정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정작 인사를 받는 그들도 그저 어리둥절하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럴 때 반판서는 을의 인사만 공손히 할 뿐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가마에 실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계속되자 해괴한 소문이 저절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반석평은 마침내 중종 임금께 스스로 나아가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고했습니다. 이제는 벼슬보다도 옛 주인의 자제들이 제 힘으로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전날의 종으로 돌아가 은혜의 100분의 1이라도 갚는 것이 도리인가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상감마마와 여러 사람을 속인 결과가 되고 또 나라의 채통마저 어지럽힌 죄가 적지 아니합니다. 우선 법에 의하여 형벌부터 내리시기 바랍니다. 중종 임금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나라의 법대로라면 비록 공훈이 많은 재상이지만 마땅히 관직을 빼앗아야 하고 또 어떤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종 임금도 역시 한때 영특하기로 이름난 임금입니다. 그래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대는 여전히 나라 일을 맡아주고 아무개 재상의 자손에게는 적당한 자리를 주도록 하오. 하고 특별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반석풍이 어떻게 옛 주인의 자손을 대접했는가는 기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신가의 옛 종들은 이 일을 알게 되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나라의 재상이 되었어도 옛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옛 주인을 지성으로 위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처지에서야. 이렇게 탐복한 그들 네 형제는 바로 신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백배 사죄한 끝에 우선 돈일만냥을 바치고 그 후에도 죽을 때까지 신가를 깎듯이 섬겼다고 합니다. 충의단의 기적. 충청도 한산 땅에 이경류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경류는 임진왜란 때 관가에서 이병을 징집하였는데 이름이 잘못 적혀서 형 대신 의병으로 뽑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잘못 적힌 것이 분명한 이상 내가 갈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마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경류는 제 이름이 적혔으니 잘잘못에 앞서 제가 가야 옳습니다. 하고 도무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이경류가 가담했던 광군은 첫 번째 싸움에 크게 패하여 상주 땅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진을 치고 다시 결전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싸움은 전보다 더한 참패였습니다. 대장 윤섬, 박호들이 모두 전사하고 살아난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경류와 그의 하인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젠 어서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경류는 아니다. 비겁하게 나 혼자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너야말로 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님과 형님을 잘 보살펴 도와드려라. 하고 편지 한 장을 써주었습니다. 그래도 하인은 서방님을 이곳에 계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고 꿋꿋이 말했습니다. 이경류는 무척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갸륵한 생각이다. 그러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니 우선 어디든지 가서 먹을 것이나 구해 오너라. 하인은 그제야 안심하고 음식을 얻으러 마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경류는 하인의 모습이 멀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앞쪽 외적의 진을 향하여 쏜살같이 돌진했습니다. 무서운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이경류는 맨손으로 외적을 10여 명이나 때려 죽이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하인은 대경실색했습니다. 거기에 질비한 시체를 다 해치다시피 한 끝에 이경류의 시체를 걷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한 곳에 묻은 후 말을 달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경류의 집에서는 편지에 적힌 날짜를 제삿날로 삼고 시체 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날부터 음식을 전혀 들지 않던 그 아이는 며칠 루 세상을 떠났고 말 역시 시름시름하다가 같은 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경류의 시체를 상주 고을 북문 밖에서 찾아다가 고향 땅에 다시 안장한 것은 정조 임금 때의 일입니다. 이때 그 하인과 말의 무덤도 조금 떨어진 곳에 함께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때에 비로소 충의단이라는 제사터를 짓고
묘지기로 하여금 때맞춰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경류의 초상을 마친 집안 식구들은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뜻밖이라기보다 실은 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조 씨 방에서 날마다 밤이면 죽은 이경류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등잔불을 켤 무렵이면 소리 없이 나타난 경류가 마치 생시처럼 말하고 웃었는데 또 부인도 산 사람을 대하듯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술, 떡 같은 별식을 차려다 주면 입맛을 다시며 맛있게 마시고 먹은 후 곤히 누워 자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달기 올 때 갑자기 꺼지듯 사라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서방님의 몸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고 조 부인이 물으면 나라를 위하여 죽어간 사람의 백골이 산처럼 쌓였는데 하필 나의 것만 찾아야 하오. 훗날 알 때까지 걱정 말고 버려도. 하고 껄껄 웃었다 합니다. 몇 해 후 어느 여름 이경류의 늙은 어머니가 열병으로 갈증이 심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허공에서 형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이 마루 끝에 나가 쳐다보았더니 중국 강남 땅에 가서 귤을 구해왔습니다. 어머님께 어서 드리십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큼직한 귤 3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귤을 먹은 어머니는 갈증은 물론이거니와 그토록 심했던 열병마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또 20년 후 그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광해군에게 배알했을 때 갑자기 허공에서 미거한 자식을 잘 부탁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서 모두들 놀란 일도 있었습니다. 충의단 사당 제사 때는 제사상 음식은 아무런 흔적도 없었으나 정면에서 수저를 드는 소리와 입맛 다시는 소리가 반드시 들렸습니다. 어느 때인가 벼랑간 괘씸한지고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을 섞는 놈이 어디 있느냐?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묘지기가 벌벌 떨며 살펴보았더니 과연 흰 떡 속에 머리카락 한 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제사 음식을 차릴 때는 더욱 정결히 그리고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털투성이 난쟁이 이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벼슬을 많이 한 문벌이 좋은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고깃덩이 하나가 겨우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 털이 온몸을 덮어 마치 돼지 새끼와 같았습니다. 부모들이 놀라고 괴상히 여겨 처음에는 키우지 않으려고 포대기에 싸서 동산 가운데 나무 밑에 두었더니 어린애의 우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 떼가 모여들었습니다. 부모는 이를 불쌍히 여겨 다시 거두어 길렀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석자를 넘지 못하고 머리털이 땅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한자나 되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휘청휘청하고 손발에도 모두 털투성이어서 참으로 난쟁이 중에도 난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근 자신도 자기가 병신인 줄을 알고 사람만 보면 문득 숨고 문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총명이 뛰어나 집에서 글을 배우는데 경전이나 사기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글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는데 그 중에서도 시에 가장 능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고 휘파람을 잘 불었으니 대개 그의 천성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근의 문족인 장계 황정욱이 그의 기이함을 소문으로 듣고는 그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해괴하게 여겨 입으로 불러 시를 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근은 황정욱이 운자를 내기가 무섭게 이내 시를 짓는데 그 대고 채우는 것이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황정욱은 크게 칭찬하기를 이런 기이한 재주가 있는데 타고난 형상이 남과 다르니 어찌 아까운 일이 아니랴? 하고 드디어 그의 부모에게 권하여 장가를 드리게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근은 광주에 있는 선산 근처로 피난했습니다. 거기에서 졸지에 여러 외적을 만났습니다. 외적들은 그를 보고 크게 놀라 괴상한 짐승이라 생각하고 우뚝 서서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고 난 뒤에 잡아가지고 서로 웃고 놀리더니 기활하고 여겨 그를 끌고 그들의 대장에게 갔습니다. 외적의 적장도 역시 놀라고 괴상히 여겨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혹은 먹을 것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여 우는가 먹는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근은 본래 뜻이 굳고 용기가 있어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적장은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늙은 외인 하나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저 물건을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편전을 쏘는 것들이다. 하니 모든 외인들이 모두 분이 나서 칼을 빼들고 베려고 하자 적장은 이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중농에 넣어서 도망가는 것을 막고 외승을 불러다가 그에 대해 점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외승이 옥산통을 던져서 괴를 지어 말하기를 사로잡은 것도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며 이것은 바로 문왕이 여상을 얻을 징조이니 어찌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이 아니리까? 했습니다. 적장은 크게 기뻐하며 조심하여 더욱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외적이 진을 친 곳은 바로 한강 제천정이었습니다. 이때는 마침 7월 보름이어서 달빛이 대낮과 같았고 강물결은 마치 마전한 배와 같았습니다. 밤 기운은 쓸쓸하고 벌레 소리는 찍찍거리는데 가을 소리는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그는 잠들지 않고 홀로 앉아 있으니 100가지 생각이 가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중농 속에서 길게 휘파람을 부니 그 소리가 처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모든 외병들은 놀라 일어나서 눈물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적장도 이 소리를 듣고 떠나온 고향 생각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장은 비로소 중농을 열고 이근을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괴물이 이리 기이한 재주가 있느냐? 지난번에 신승이 점친 것이 헛말이 아니로구나. 했습니다. 이근은 스스로의 생각에 내가 나서는 이 세상에 이상한 물건이 되었고 죽어서는 적에게 잡혀가는 혼이 되겠으니 사람이 이 지경이 되어 만가지 일에 무엇을 관계하겠느냐? 지금으로서는 내가 요행히 이곳을 벗어나서 혼자 계신 어머님을 뵙는 것뿐이다. 고 궁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말하고 웃음을 웃으니 적장이 술을 주면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이그는 주량도 또한 커서 병을 기울여 마음껏 마시고 술이 취하자 길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초사였습니다. 온 진중의 외병들은 모두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이그는 일어나서 춤을 추었는데 좌우로 돌면서 머리를 흔들고 눈망울을 굴리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등 100가지 모양을 다하니 모든 외인들도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춤이 끝나자 이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 놓아 슬피 우니 이것을 본 자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적장은 묻기를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느냐? 했습니다. 이그는 붓과 종이를 달라고 해서 써서 보이기를 80세가 되신 늙은 어머니와 헤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는 것이오. 하니 적장도 이 말을 듣고 가엾게 여기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적을 보더니 혀를 차면서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물건이 몹시 괴이하고 이상하더니 이제 그가 하는 짓을 보니 또한 심상치가 않다. 이 물건을 진중에 둔다면 반드시 요망스런 일이 생겨서 도리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두어도 유익할 것이 없고 죽이자니 차마 그럴 수도 없는 차라리 놓아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모든 외병들도 그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장은 이근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내 소원대로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근은 적장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말하기를 지금 길이 막혔으니 내가 가고 싶지만 어디로 가겠소? 이 진중에 있게 해주시오. 하니 적장은 아니다. 넌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여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라. 고 말했습니다. 강화로 가고 싶소. 이근이 이렇게 말하니 적장은 진중에 잡혀와 있는 우리나라 사람대 5명을 불러내어 조그만 배 한 척에 양식을 많이 준비해 주면서 강화로 보내주었습니다. 강화에 이르러 들으니 그 외사촌 박경신이 해주 목사가 되었다고 하여 이근은 바로 해주로 찾아갔습니다. 이근의 어머니는 목사의 삼촌 숙모이기 때문에 해주 관사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난쟁이는 천지간의 병신인데 그 천한 재주를 가지고 적의 소굴을 벗어나서 늙은 어머니를 만나볼 수가 있었고 또 나이가 70이 가깝도록 살다가 죽었으며 자손도 또한 많았으니 어찌 하늘이 시킨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홍남이 병이 있고 약하고 어리석고 용렬한 것을 보면 반드시 비웃고 업신 여기는데 사람의 화복의 순환이란 사람의 일을 가지고 미리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근의 일도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요? 감사 박경신은 자손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항상 이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토라진 삼형제. 옛날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간에 어찌나 우애가 깊은지
하나가 못 살면 다른 하나가 보내주고 서로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이 이들 형제들을 가만히 보고 이 사람들아, 참말로 형제간에 저렇게 정이 고르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회방을 놓아보지 않겠나? 형제간의 정을 한번 떼보자.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막내 동서가 형님 어떻게 해야 정을 뗍니까? 우리 집에서 육모초 찰밥을 해서 먹을 테니 아주버님을 보내. 아주버님이 와도 모른 척 2번만 안 주면 그만 토라질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국도 끓이고 밥도 해서 잘 차려 먹는데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큰 집에서 그리 당황하지도 않고 심드렁하며 꺼리면서 들어오세요. 라는 소리만 겨우 하고 본체 만체했습니다. 시동생이 보니 방에는 거창하게 해놓고 잘 먹는데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니 시동생이 형님이 전에는 안 저랬는데 어쩐 일인고 싶어 집으로 가서 오늘 아침에 큰 집에 갔는데 기분 나빠 죽겠더라. 가서 보니 찰밥하고 국하고 잘 차려놓고 한 방에 앉아서 술도 많이 걸러놓고 닭을 뜯어 먹으면서 들어오라 소리도 하질 않는 걸 보니 이상한 일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인이 동서끼리 의논한 대로 이상해라. 그럴 리가 있나? 우리도 그렇게 해 먹읍시다. 했습니다. 그 이튿날 이쪽 집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시숙이 그날 아침에 또 볼일을 보러 갔더니 아주버니 나오십니까? 들어와서 아침 드세요. 소리도 않고 본체 만체하니 시숙이 심사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아침에 작은 집에 가니 일이 그러그러하더라. 아이고 뭐 답답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먹으면 되지요. 이리하여 막내 시동생이 또 와보니 큰 집이 그처럼 잘해 먹으면서도 친절히 하지 않으므로 자기 집에 가서 우리도 해 먹자고 해서 먹으니 형제간에 서로 의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안으로는 다 토라졌습니다. 나중에 보니 형제끼리 야, 이놈아. 그래, 너희 집에 가니 그렇게 잘해 먹으면서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고 술도 한 잔 안 주냐? 관둬라. 형제고 뭐고 그만둬.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동서들은 자기들이 반목하도록 만들어 형제가 의가 상하니 나중에는 다시 화해시키고 전과 같이 의 좋은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형제간의 의 있고 없고는 다 안 사람 손에 달린 것입니다. 토정과 한음, 토정 비결하면 옛부터 그의 운수를 점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을 지은 이가 바로 토정 선생이라 하여 이조 명종 때의 철학자 이지암입니다. 어느 날 토정의 조카 중에 이사내라는 사람이 사윗감을 고르느라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숙부한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의 일입니다. 토정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어느 이삿짐을 만났습니다. 이사라지만 지게에다가 솥, 냄비, 그릇을 몇 개 지우고 또 나이 어린 남자 아이마저 차림이 그지없이 초라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부모는 더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양반인 것은 틀림없으나 다 떨어진 의복에 초췌한 얼굴 모습만 보아도 그가 몹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정은 지게에 얹힌 아이를 유심히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멀찌감치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어느 유복해 보이는 선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본 토정은 집으로 돌아오기가 바쁘게 조카 이사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말한 후 그 아이가 장래 큰 인물이 될 것이니 곧 찾아가서 일찌감치 청혼을 하여 두어라. 하고 권했습니다. 이사내는 그 집을 찾아가 이사 온 사람을 물어보았더니 집 주인이 시골 사는 친척인데 가난을 못 견디고 나를 의지해 왔기에 우선 뒷곁방 하나를 비워주었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내는 주인에게 어떻게 그 선비와 그의 어린 자제를 지금 곧 만날 수는 없겠소. 하고 청했습니다. 주인은 선뜻 승낙하더니 하인을 불러 자기 옷을 먼저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아마도 남루한 옷차림으로 손을 만나게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좀 있으려니까 옷을 빌려 입은 아이의 부친이 사랑에 나왔습니다. 이사내는 첫 인사를 한 후 실은 자제를 한번 보고 싶어서 왔으니 불러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좀 있으려니까 명색만인 옷을 입은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예의 바르게 절을 한 다음 이사내 앞에 공손히 꿇어 앉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이사내는 혼자 속으로 과연 삼촌의 말이 옳다.
하고 탐복했습니다. 물론 이 산에도 어린 아이의 장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에는 앉은 자리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직 서로들 나이가 어리고 또 뜻밖의 일이라 혹시 농으로 여기실지 모르나 이것은 진심이니 우선 정혼이나 해둡시다. 시골 선비는 어리벙벙하다가 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날 이 산에는 삼촌 토정을 찾아갔습니다. 숙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쯤 출세할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토정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보다 조금 젊어서 재상에 앉을 것이니 두고 보아라. 토정의 말은 그대로 맞아 그 아이는 과연 나이 38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 재상이 바로 저 유명한 한음 문익공 이덕형인 것입니다. 새털옷 입고 쫓겨난 임금. 참마줄령 높은 봉엔 낙낙장송 울창하고 구름뽕을 타고 내린 양지바른 기슭에는 사시장철 푸른 참대 빽빽하게 들어섰고 참대밭을 등에 진 상간마을 있었는데 앞뒷집 사이 두고 앞집에는 외동아들 마당이가 있었고 뒷집에는 무남동녀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마당이와 꽃분이는 동갑의 정대였던지 아장아장 걸음발 타고 소꿉질 할 때부터 친구로 사이좋게 자랐습니다. 마당이가 10살이면 꽃분이도 10살인데 계절이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이가 아버지의 지게 뒤에 따라서 버덕의 장에 갔다 돌아온 후부터였습니다. 참대배서 활 만들고 총 만들어 수수대목 잘라서 화살 끝에 꽂아 서로 활 쏘는 장난할 때 군기가 예사였습니다. 날이 새어 눈 비비며 화살 들고 나서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저 산에서 고를 넘어 뛰다니며 활 쏘다가 땅거미가 돌아와서 험한 밥도 달게 먹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꿈속에서도 승리한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양이었습니다. 더미 위에 셋대 겨누어 쏜 화살이 참새 한 마리를 떨구었습니다. 새 한 마리 잡은 것이 불꽃되어 일어난 마당이 눈보라 휘몰아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때마다 활을 들고 화살 메고 문 밖을 나서면은 몰입구는 꽃뿐이요 명사수는 마당인데 가랑잎에 숨은 꿩도 빼지 않고 날리면은 마당이의 화살 맞은 알짐승은 떨어지고 길짐승은 자빠졌습니다. 새 들고 돌아가면 새 껍질은 고이 벗겨 매운재 살짝 쳐서 아랫목에 깔아놓고 고기는 가랑잎에 똘똘 싸서 화롯불에 묻어놓고 마당이와 꽃분이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부엌앞과 화로 옆에 둘러앉아 불덩이를 뒤적이는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해를 가라 몇 번인고 옛속담에 이르기를 티끌 모아 태산이라. 몇 해 동안 잡은 새의 껍질인들 얼마이며 그 색인들 얼마이랴. 가지각색 고운 껍질을 잊고 묶어 빗어 놓으니 새 가죽이 훌륭했습니다. 꽃과 같은 꽃분이에 그지없이 고운 솜씨 정성 들여 다독다독 빚어낸 가죽으로 새털옷을 말라내어 곱게 곱게 지어서 마당에게 주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새잡이의 정싸였던 고, 새털옷이 정주었던 고, 화살같이 빠른 광음 꽃분이와 마당이에게 이팔청춘 갖다 줘 사랑도 꽃피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아지랑이 아질아질 피어나는 이 봄날, 사방둘러 송림 속에 남쪽 바지 초원이 있어 녹음 방초 뾰족뾰족 싹 돋는데 양지바른 초원에서 괭이날이 번쩍임은 다름 아닌 마당이요. 마당이의 괭이날은 천년인고 만년인고 불썩어 거름되고 거름 쌓여 흙되었냐. 검고 검은 흙덩이를 한 괭이 파헤치고 두 괭이 찍을 적에 버들피리 소리 낙낙장송 스쳐가고 산울리 물려주면 꽃바구니 옆에 끼고 님도 볼 겸 남을 캐는 처녀인즉 꽃뿐이라. 만화방창 후시절에 송림 속에 마주 앉아 쑥덕쑥덕 말도 많고 산책햄도 가관이었습니다. 마당이 앞에 서서 말랑말랑 고사리여 너펄너펄 지보라고 뜯어주고 받은 것은 꽃뿐이니 나비 한 쌍 나르면서 이 꽃에서 저 포기로 꽃잎싹을 찾는 듯 한 발 두 발 옮겨감은 초록장에 수양버들 미풍 맞아 구미는 듯 심심잔중 꾀꼬리는 이들 사랑 노래하나 꾀꼴꾀꼴 노래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할 때 동산봉에 돋으신 해 점심때가 다 되어서 앵두 같은 꽃분이는 먼저 내려갔습니다. 꽃바구니 옆에 끼고 아장아장 걸어가니 새밭 속에 핀 꽃이냐. 꽃 중에 왕목단인가.
꽃분이는 마당이의 지게 옆을 지날 적에 가슴에서 무엇인지 살짝 내어 지게 등 위에 놓고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꽃분이 발에다 주고 지게 등 위에서 가진 것은 꽃분이의 태양이라 마당이는 태양 들고 곰곰이 생각하니 그의 뜻을 알만했습니다. 석가모니 공맹도덕 남녀칠세 부동석이라. 그렇다고 천길만길 깊은 정을 갈라놓고 살겠는가. 그 경전에 있어 백일천하 못 만나니 이 화상 대신 보고 나를 본 듯 여기다가 저기 저에 점을 거든 우리 사랑 서로 만나 보고 싶던 말 다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마당이는 화상 들고 그 뜻 새겨보고 바다같이 깊은 정 태산같이 높은 뜻이 담겨진 화상을 고이 싸서 호주머니 안속에다 넣고서 일터에서나 나무하러 가서나는 물론이요. 그 화상 내어보곤 꽃분이와 같이 있는 듯 기뻐할 때 그 기쁨 힘되어서 괭이절은 높아지고 낮바람은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마당이는 지게 지고 산에 올라 일궈가는 새밭에다 지게 먼저 벗어놓고 호주머니 안쪽에서 그의 사랑 꽃분이의 화상 내어 한 번 보고 다시 본 후 사방 둘러 송림이고 오솔길도 없는 데니 인간악내 없으리라 생각하여 보고픈 그 화상을 지게 등에 놓은 채 괭이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때여라. 반일고는 괭이바람 광풍질풍되었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속에서 솟아났나. 벼락구풍 일어나서 온 밭을 휩쓸더니 지게 위에 놓아둔 꽃분이의 화상을 감아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당이는 당황하여 두 발 벗고 나섰지만 날개 있어 나를까나 신선이라 구름 타랴. 무슨 재주 있겠는가. 성벽같이 둘러싼 푸른 송전 앞길마저 가리워서 하늘 높이 날아간 화상 볼 수조차 없게 되니 마당이는 너기른 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돌아와서 꽃분이에게 그 사연 알려준 후 둘이 서로 근심할 때 세월은 그냥 그대로 흘러올러 달포도 썩 지난 한장날 저녁이었습니다. 늦장 보고 돌아와서 저녁상을 받아들은 마당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읍내 칙사들이 출고했는데 그 칙사들이 임금에게 천사한 배필화상을 들고서 그 미인 찾으려고 팔도강산 다 다닌다더라. 고하면서 천사가 무엇이냐 또 네 집 딸 망친다고 한숨 쉬었습니다. 마당이가 그 말을 듣자 귀미 속에 가시같이 거슬림은 천사라니 무슨 천사이고 미인이라니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마음 놓을 수 없음이라. 그 즉시에 꽃분이를 찾아갔습니다. 양반 아닌 마당이와 꽃분이의 부모들은 의논키를 앞뒷집에 살면서 서로 다 잘 알고 저희들도 다정하니 사돈삼자 정해놓고 올해 농사 잘 지어서 핵곡식 걷어들여 감자떡에 술 빚어서 으뜸 가는 사위 삼고 천하일생 며느리 맞을 날 택일도 해놓은지라 저희끼리 쑥떡이면 모른 채 외면하며 기뻐한 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멀지 않은 앞날에는 청송록죽 세워놓은데 청실홍실 늘여놓고 맞절하러 나설 그들 마주 앉아 하는 말이 하늘에서 하사했다는데 하늘 칙사 바람인가 그 화상이 누구일까. 아무래도 심상찮아 가보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이튿날 이른 새벽 마당이는 신발 메고 광가에 달려가서 광가 앞에 세워놓은 광고판을 쳐다보매 어찌하니 놀랄 손인가. 그 화상이 틀림없이 그의 사랑 꽃분이의 태양이었습니다. 당황하여 되돌아와 꽃분이에게 알리고 양친들과 모여 앉아 모든 궁리 다 했으나 좋은 방책이 없었습니다. 하늘인들 믿을 소냐 대감인들 믿을 소냐. 시로리만 치라도 믿을 길 있다는 건 임금의 칙사들은 큰 길 없고 인천 없는 이 산골에 난 오리라 여기면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날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천마줄령의 한봉인 구름봉 뻗어내린 양지바른 밤머리에서 꽃분이의 화상 훔쳐 싸고 돌던 광풍은 불고 불어서 서울 창공까지 날아가 꽃분이 화상이 임금의 용상 앞에다 떨구어 놓았습니다. 호우찬란한 용상에 좌정했던 임금은 광풍이 갖다 준 태양 들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며 이모저모 뜯어봐야 해와 달이 떨어진 듯 칠성별이 떨어진 듯 천하에 다시 없는 일색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기쁨 금치 못하여 즉석에서 명하기를 짐의 덕행 천하에 이르러
천재께서 짐에게 선녀를 보내시었나니 시급히 하강한 선녀의 처소를 찾아 오너라 고하였습니다. 칙령받은 승자들이 그 엄령을 어길소냐. 당장에 온 나라의 명화장들 불러다가 미인상을 그리는데 귀민머리 틀릴까봐 정신집중에 그려냈습니다. 미인화상을 다 그리니 기다리던 칙사들이 팔도강산 골골 찾아 떠나갔습니다. 미인 태양 들고 떠난 칙사들은 자기 맡은 골로 가서 하강한 선녀 찾을 때 소문 높은 마을이요. 명문 있는 가문이라 빠짐없이 찾았으나 빚도 없고 자취 없이 허송세월 보내면서 정처 없이 다녔습니다. 이골 저골 온 전지를 홀딱 들춘 직사는 마지막에 염탐키를 천마주영 내린 곳에 화전 농민 몇 포 있다 하였으나 천상에서 하사하신 임금의 배필이 어찌 화전 민네 집에 있으라 하였지만 그렇다고 어찌 안 가보랴. 말 탈 길도 못 되어서 두 주먹을 틀어지고 험한 산을 잡아들어 오르고 올라 산간마을 찾아와서 둘러보니 산비탈의 귀틀집들이 산막같이 쪼그리고 앉았으니 높은 양반, 낮은 양반 체면 어찌하고 누추한 집들을 소며 주인장을 찾을 거냐. 가까스로 점잔 차려 되돌아가려다가 담뱃대나 피우자고 대문 없는 마당에서 여봐라 고 불렀습니다. 그 집인즉 꽃분이네 집이라. 양반 아닌 꽃분이가 흔히 없는 낯선 말 듣고 내다보다 엉거주춤하고 섰는 칙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칙사는 주춤터니 되나가서 화상 한번 다시 보고 정의관 다시 한 후 주인장 계시나이까 찾는 것이었습니다. 꽃분이의 아버지 일수가 불길하냐? 찬원이 이뿐이냐? 딸 둔 것이 죄이려나 할 수 없이 나가 통성명하고 딸 둔 사실과 앞집 총각 마당이와 백년가약 정했다고 전후 사실을 죄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칙사들은 그 말 듣고 교수 만나보자 하여 꽃분이 불러내서 문 열고 나서니 온골 안에 채광이 있는 듯 그야말로 천하일색. 소네들은 그 화상과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꽃분이를 한번 보고 그 칙사들 멘봉당에 부복하여 소인들이 불민하여 이제와 아뢰나니 그 죄에 죽고도 남음이 있나이다. 중전마마께서 소신들의 중죄 대사하시고 한시바삐 상경하옵소서 하고 애걸하였습니다. 꽃분이는 그 말조차 모를 일이라 방 안으로 피신한 후 곰곰이 새겨가며 생각하니 이른 심상찮아 마당이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랑 마당이와 의논의 것만 무슨 묘책이 있으리요. 갈래야 길이 없고 건널래야 배가 없고 오를래야 날개 없는 실로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들 둘뿐이 아니라 앞뒷집 부모네들 다 모여서 피신할 궁리하였으나 나갈 길 찾지 못하는데 밖에는 한나라 임금의 칙사들이 노숙하며 지키었습니다. 밤새도록 부여잡고 천지신명이 무심하냐 우리 사랑 이뿐이냐 세상 만사 원망하며 한탄할제 시각은 갈대로 가서 어제 해 또 돋았습니다. 첩첩산중 이 산골에 햇살이 퍼지자 동구가 요란하더니 말탄 양반들 앞세우고 소리치며 올라오더니 칙사들과 인사하고 꽃분이 아버지께 인사 올리는데 뒤이어 호화찬란한 꽃가마가 올라왔습니다. 가마 타고 말 타고 몸모양반 오더니만 꽃분이 어서 가자 재촉입니다. 재촉받은 꽃분이 생각하니 그 물가에서 마당이와 속삭임이 얼마였던고 바다같이 깊은 사랑 마당이를 떨어져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눈앞이 캄캄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칙사들과 문무양반 나졸들은 떠날 길 재촉하는데 꽃분이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꽃가마에 끌리어 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궁궐 안에 들어가니 임금은 천하천상 미인을 얻자 아침조회 끝마치면 꽃분이의 옆에 앉아 저녁 인사 파할 때까지 달래며 타이르며 웃음으로 지냈습니다. 꽃분이는 할 일조차 없고 활기조차 없어지고 비수같이 새파랗고 얼음같이 차고 차서 손붙일 곳 없게 하는 꽃분이의 나날을 보내며 임금에게 근심 걱정 갖다 주었습니다. 꽃분이를 쳐다보며 갖은 방도 찾던 임금은 가슴에 못이 박혀 꽃분이를 부여잡고 부귀영화 부족하냐 무슨 소에 못 풀어서 웃는 빛이 없음이냐 묻자 꽃분이가 대답하기를 만백성을 거느리신 상감님께 아뢰옵니다. 소녀 몸에 살 있으니 살풀이해 주어야 웃고 놀고 하오리다.
살이라니 무슨 살이고 어떤 방도를 내야 하며 그 소원이 무엇이냐. 어서 빨리 아뢰어라. 소녀 어릴 때부터 날짐승을 많이 잡은 탓으로 이 몸에 새 원기가 업히워서 새잎같이 뽀로통하니 이 원기를 물려주옵소서. 새 원기를 물리자면 무슨 방책을 해야 하는고 그 원을 아뢰어라. 새 원기를 뗄 방도는 만천하의 명궁수들 빠짐없이 청해드려 백날 동안 궁수잔치 베푸르면 그 화살이 무서워서 차차 원귀임이 줄어들다 백날 후면 소녀 몸에 있던 원귀 뜰터이나 거룩하신 어전에서 그 어찌 하오리까. 속만 탄다 아뢰나이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꽃분이 몸에 좋다 하면 무엇인들 다 하렸다. 당석에서 승지에게 통천하의 궁수잔치 베풀라고 칙령을 내리었습니다. 온천하 방방곡곡에 임금의 칙령으로 궁수위안 잔치한다 계시하고 이름 있는 칼잡이요. 소문난 숙도이며 모여놓고 매일매일 소잡고 돼지 잡아 가지가지 차려놓고 작은 독엔 맑은 청주 큰 독엔 탁주 동마다 채워놓고 궁수잔치 해나갑니다. 이 소문은 금수강산 골골마다 벽촌까지 퍼져갔습니다. 꽃분이는 소문 듣고 그의 사랑 마당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궁수잔치 차린 지 날이 가고 석 달 열흘 다 지나고 마지막 하루 정오까지 기다려도 마당이는 자취조차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마음속이 근심 걱정 더욱 피어 마지막 이날도 안 오시니 이를 어찌할손가. 두매산골 벽촌이라 소식 몰라 안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시나. 천지신명님 무심하여 우리 연분 이뿐인가 하며 한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종일 비치던 해가 서산봉에 걸렸는데 그 빛 받으면서 마지막 궁수가 들어오니 꽃잎 같은 붉은색과 생금 같은 누런색과 가지각색 새털로 옷 만들어 입은 궁수가 활개를 흔들면서 부산하게 들어왔습니다. 꽃분이는 그를 보자 구름 꼈던 얼굴에 무지개가 서는 듯 대성대소하였습니다. 임금은 꽃분이가 기뻐함을 보고 생각하건대 백날 동안 궁수잔치 베풀어 오늘 마지막 해도 다 갔으니 살기 풀리어서 그런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꽃분이가 아뢰기를 상감마맞게 아뢰나이다. 저 옷인즉 새털이 없고 저 옷이 소녀 옆에 있사온즉 살기가 다시 범점 못할라 하옵나이다. 꽃분이의 변한 모습에 임금의 마음 기쁘게 하여 즉석에서 새털옷 입은 명궁수를 이 자리에 대령시키라 했습니다. 새털옷 입은 궁수가 임금 앞에 엎드리니 임금이 명하기를 좌우승지 도승지어 통인마저 내보내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큰 궁 안에 세 사람만 남았을 때 임금은 왕관을 벗어놓고 어인마저 꽃분에게 넘겨주며 새털옷을 벗겨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새털옷 입고 춤추는 임금의 거동을 보고 맞장구를 치니 임금은 더욱 기뻐할 때였습니다. 꽃분이는 왕의 옷을 얼른 들어 마당이에게 입히고 어인마저 들려주고서 여봐라. 석 달 열흘 궁수잔치 오늘인즉 백날이여. 날도 갔고 달도 차서 더 없는 귀물 새털옷도 보았기에 내 몸에 엎이었던 살귀신도 풀렸으니 이 시각을 어기지 말고 어떤 궁수할 것 없이 당장 어전에서 내보내라 고 호령하였습니다. 새털옷을 입고 춤을 추던 임금은 즉석에서 사령들에게 붙들려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새털옷을 입은 채 호통을 치니 무슨 소용이 있으라. 평소에 엎드려서 고개 들지 못한 사령들은 임금 얼굴을 알리엎고 중전마마 거룩하게 좌정하고 엄명하는데 칙령을 거부할 소냐. 육모방망이 휘둘러 끌어내니 무슨 계책이 있으리요. 방망이에 얻어맞고 끌려 나갔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새털옷 입은 구임금은 이 집 저 집 문전에 찾아가 하소연하였으나 누가 그 말을 들으리요. 미친놈이 발광한다 쫓아내며 밥술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구임금은 옛날 생각 하소연하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구임금이 죽은 후 근억시 인간 세상에 재생하였으나 인도 재생 못하고 날짐승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임금은 제 살던 옛 세상 잊지 못해서 앙콜한 주둥이와 독스러운 눈깔로 새 세상을 노려보다 백성들 없는 틈 타서 병아리를 채가려고 덮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마산의 명궁수여
집 지키는 주인공인 마당이의 화살이 무서워서 달아났습니다. 구임금은 쫓겨나고 새 임금이 좌정한 후였습니다. 새 임금과 중전마마 대언 베풀어 100년가량 맺은 후 어진 마음 고운 솜씨 한데 합쳐 국사를 돌보시니 나라에선 선치하고 만 백성은 떠받들어 온 나라의 경사이라. 간 곳마다 웃음으로 태평세월 누리었습니다. 곰이 당부한 말. 아주 오랜 옛날 산중에 여러 짐승이 우글거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산기슭 마을에서 두 사람이 지게에다 도끼와 낫을 꽂아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산속에도 여러 가지 맹수들이 많아서 그들 둘은 나무할 때 한 곳에서 같이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지며 만일 어떤 일이 생기면 도끼를 무기 삼아 다 같이 싸우자고 굳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그들이 한 곳에서 지게를 세워놓다가 한 사람이 보니 큰 곰 한 마리가 자질구레한 나무들을 휘어 제끼면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쪽 사람에게 곰이 오니 한데 모여 싸우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사람은 벌써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서 그 육중한 곰과 싸울 수도 없고 달아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 찰나에 곰은 죽은 것을 다치지 않게 한다는 말이 퍼뜩 떠올라 그는 지게 옆에 쭉 엎어져 죽은 채 하였습니다. 곰이 옆으로 오자 눈을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곰이 다가와서 냄새를 맡으니 머리전내 땀내가 뒤섞여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은 그 냄새를 맡더니 대가리를 쳐들고 흔들거리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곰이 지나가자 비겁한 사람이 나무에서 내려와 물었습니다. 이 사람 왜 나무로 올라오지 않았나? 우리가 곰에게 발각되었는데 나까지 올라가면 곰이 나무로 올라올 것이 아닌가? 라고 대답하니 비겁한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내 나무 위에서 볼라니 곰이 전에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던데 무어라고 하던가. 곰이 나에게 당부하기를 참된 동무라는 것은 위급할 때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일세. 교활하고 비겁한 사람은 말만 잘하지만 위험한 일에 봉착하면 저 혼자만 살 궁리를 하니 이후에는 그런 추잡한 사람과는 동무로 사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가되 이 말을 듣자 비겁한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거리를 못 찾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명한 언의 망두석 재판. 옛날 한 사람이 5월 단오를 기회 삼아 장사처로 서울에 가서 비단 20피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 날 보행을 해서 노독도 나고 더욱이 단양 태양이 몹시 더워서 좀 쉬어가자고 솔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느 집 선산인지 망두석이 있어서 그곳에다 비단짐을 놓고 옆에 소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가 한숨을 자고 깨어본즉 비단짐이 없어졌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빚내어 처녀리를 곱더라 거의 와서 이렇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속 태우고 울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다가 고을로 들어가서 원님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원은 그 보따리 곁에 무엇이 있더냐고 물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네 집 선산인지는 모르나 망두석이 있을 뿐 딴 것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원은 즉석에서 사령들을 불러 그 망두석을 붙잡아 대령시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어느 명이라고 거역하랴. 망두석은 파에 칭칭 감겨서 끌려왔습니다. 그날은 고을의 원이 망두석을 묶어다 놓고 재판한다는 소문이 나서 온 읍내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원은 사람들이 들어온 후 사대문을 채우게 한 다음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너 이놈 망두석아, 저 사람이 너한테 비단 보따리를 맡기고 잤다는데 너는 서 있었으니 자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러니 너는 그 보따리를 어느 놈이 가져간 것을 알 것이다. 본대로 직고해라. 그러나 망두석이 말을 할 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러니 원은 안 되겠다고 하면서 집장사령을 불러 곤장 하나름 안아다 놓고 치게 하였습니다. 집장사령은 우습기짝이 없었으나 명을 거역 못하여
할 수 없이 곤장을 치는데 이면치레로 허풍을 부리며 쳤습니다. 원은 그를 보자 족이 대발하여 다른 집장사령을 불러서 단번에 곤장이 부러지게 한십동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제사 곤장은 대번에 부러져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원이 돌아앉으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이래도 본대로 말을 안 할 터이냐 고 낯을 붉히며 야단쳤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은 그만 웃어댔습니다. 원은 사령군 노들에게 명하여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게 하고 그들을 죄다 옥에 가두라고 하였습니다. 고약한 놈들, 나는 고을의 원이다. 원은 백성의 아버지라 불쌍한 사람의 재물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가소롭다고 웃어대니 너희들 죄가 더 크다. 망두석은 물리쳐라 하고는 군중들을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자손들이 원에게 상주하기를 단오명절이 되었으니 속죄하여 달라 애원하였습니다. 원은 대답하기를 비단 한 피를 바치는 자는 놓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손들은 애를 써서 곳곳에 염탐하여 비단을 사서 바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비단필이 들어왔습니다. 원은 그 상인에게 바쳐온 비단필을 보이면서 이 비단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아보고서 자기가 잃어버린 비단이 틀림없다 하였습니다. 그제사 비단필을 바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그 비단을 어디서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한 집에서 샀다고 하였습니다. 원은 그 상점 주인을 잡아들여 그 비단의 출처를 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 곳에 있는 아무개에게서 비단 20필을 샀다 하였습니다. 원은 다시 그 비단이 다 있느냐고 물으니 그는 어제 19필은 다 팔고 한 필은 해척해서 팔았다 하였습니다. 원은 당장에 도적놈을 붙잡아다 족치니 그놈은 도적질한 사실을 죄다 내불었습니다. 원은 오간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내놓고 그 앞에서 상인에게 20필 비단값을 죄다 주고 비단 19필을 같이 돌려주었습니다. 그제서 백성들은 원이 망두석을 붙잡아다 곤장을 친 연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 달린 두 늙은이. 옛날 한 곳에 아래 윗마을이 있었는데 이 두 마을에는 각기 늙은이가 한 분씩 있었습니다. 그 두 늙은이는 같은 것이 3가지 있었고 같지 않은 것이 1가지 있었습니다. 같다는 것은 첫째로 나이 정동갑이요. 둘째로는 기골과 모습이 비슷했고 셋째로는 그들이 중년 때부터 우연히 목에 혹이 나서 똑같이 자랐습니다. 같지 않다는 것은 마음속이었습니다. 윗마을의 늙은이는 성질이 괴팍하여 심술궂고 욕심 많음이 남달랐습니다. 그의 성질은 천성이어서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는 호박 한 포기를 심어놓고도 남의 것만 못한 것 같으면 생똥거름까지 퍼다주는 등으로 기습쓰다가 남의 호박이 먼저 열리면 호박에다 말뚝을 박아넣는 심술쟁이였습니다. 그는 원래 아랫마을에 살아댔는데 아래라는 말이 듣기 싫다 해서 윗마을의 맨 위쪽에다 새 집을 짓고 이사했습니다. 아랫마을의 늙은이는 윗마을 늙은이와는 정반대로 솜씨 있고 일 잘하고 마음씨는 함지같이 큰 데다 비단같이 고왔습니다. 이런 연고로 이 두 늙은이에 대한 소문이 금방에 자자하게 되어 윗마을 홍늙은이라 하면 욕심 많고 심술궂은 늙은이라 도장 찍어놓고 아랫마을 홍늙은이라 하면 마음씨 비단 같고 일솜씨 재빠르다는 것을 정해놓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랫마을 홍늙은이는 논밭에 새벌김을 담해놓고 논뚝도 닦았고 밭머리도 멀끔하게 쳤습니다. 그래놓고 낙과 숫돌을 지게에다 짊어지고서 생풀걸음 장만하자고 성초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초 좋은 곳에다 막을 쳐놓고 풀을 베서 쟁여나갔습니다. 어느 하루날이 저물자 막으로 돌아온 그는 저녁을 먹은 후 소풍하려는데 때마침 달이 낮과 같이 밝아서 달을 쳐다보니 자연 노래가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도 박다 달도 박다.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다니 오강은 개화주들리 이가 만일 달 속이면 개수나무 이숲인가 이 물이 개화주면
내가 바로 오강일다. 그는 원래 목청도 좋고 노래역금도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다 오늘은 일솜씨까지 흥이 나서 낮바람을 내고 왔으니 그 역시 흥이었습니다. 그래 회포를 내어끄면서 목청을 돋구어 가락을 길게 넘기니 산천이 쩌렁쩌렁하였습니다. 그는 노래를 얼마나 불렀던지도 모르나 이제는 목도 가래서 담배를 피우려고 옆을 보니 어디서 어느 때 왔는지 숱한 도깨비들이 쓸어와서 혹은 나무를 껴안고 혹은 숲속에서 조용히 노래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면서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산중으로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노인의 노랫소리가 어찌나 유창한지 그 소리를 찾아오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노인께서는 어떻게 노래를 그리 유창하게 잘 부르십니까? 노인은 대답할 말이 없으니 빙글빙글 웃으며 목에 혹을 슬슬 만지면서 잘 부르기야 뭘 그리 잘 부르겠느냐만 내게는 남달리 목에 이 노래주머니가 있어서 이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껄껄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괴수도깨비가 노인 앞으로 다가와서 공손히 절인사하고 나서 노인께서는 연세도 많은데 그 노래주머니를 저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노인께서 여생을 편안히 사실 수 있는 보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놈의 말을 들은 노인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그저 껄껄거리고 웃어댔습니다. 노인의 웃는 모습을 본 도깨비들은 그가 만족해하는 줄 알고 노인께 달려들어 혹을 감쪽같이 떼더니 쌍베개 같은 생금덩이와 은덩이를 놓고는 희적거리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튿날 노인은 거뿐한 몸으로 또 풀을 베놓자 저녁 때가 되어 생금덩이와 은덩이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나자 이상스러워서 혹을 어떻게 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혹을 떼게 된 전후 사연을 죄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데 아래 윗마을의 일이야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윗마을의 홍늙은이는 밤중에 뛰어내려와서 그 사연을 곰곰이 캐고 물었습니다. 아랫마을 노인은 자초지종을 죄다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욕심 많은 홍늙은이는 그날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아랫마을의 홍늙은이와 똑같은 차림새로 하고서 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청초를 베지도 않고 그냥 날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름에 긴기내가 다가자 그는 달 밝은 데 나앉아서 우정훅을 내밀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동안 부르자 과연 도깨비들이 모여왔습니다. 욕심 많은 홍늙은이는 곁눈으로 그들을 보자 대단히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생금덩이를 찾으려고 흘금거렸습니다. 그러다 노래를 그치니 괴수도깨비가 슬금슬금 옆으로 오며 노인은 어떻게 되어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괴수도깨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혹을 어루만지면서 아, 그런 이 노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혹을 떼가기 좋게 내밀었습니다. 그 늙은이의 대답을 듣자 괴수도깨비는 성을 발칵 내면서 이놈의 늙은이가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옛다 이 주머니까지 되가져가거라. 라고 하면서 혹이 없는 쪽에다 혹을 쩍 붙여놓고는 어디론지 달아나 버렸습니다. 혹대러 갔다가 혹을 붙인 윗마을에 욕심 많은 늙은이는 두 손으로 목 양쪽에 혹을 쥐고 찡그리고 앉아있다 일어서면서 하나면 어찌고 둘이면 어쨌단 말이야. 라고 궁시렁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